그들을 기다려 커피 한 잔 손에 쥔 채로 그날의 온기를 되새기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잠시만요. 줌으로 할 때는 보통 제가 화면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는 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도 전부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 줌이 좀 버벅거렸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좀 이번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각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사실들이 좀 있었죠. 초창기의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전국토를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들이 시작이 됐었고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농민들이 최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었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한 건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봤던 모습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불균형 성장 이론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래서 전국토를 균등하게 발전시킨다. 이게 아니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지역에 발전시킨다. 그래서 울산, 포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로공단 이런 지역이 이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모습들 보기 시작했고 청약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얘기들, 복분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지역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쭉 들어갈 텐데요.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었어요. 정책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계획은 있었죠. 500만호 계획, 와 500만호 계획이라니 이거 엄청난 계획이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이면을 좀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왜 500만호 계획이 나왔을까? 계획상으로는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베이비 분사 때문입니다. 1차 부동산 폭등기가 언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우리 관념이에요. 근데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러셨습니까? 야, 우리 큰애 태어났으니까 일단 넓은 지로 이사 가야지! 이러신 분 계셔요? 없죠? 그냥 사시던 집에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후반서부터 베이비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방 안에 있으면 거기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자기 방 있는 아이들 별로 없었고요. 그냥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경제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경제개발이 되고 국토가 재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이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찾아와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춘기라고 부르는 시기요. 이때가 됐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들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서 키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들. 그리고 현재는 방 하나 있는 데서 온 식구가 다 같이 사는데 애들 방을 좀 따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제 1차 부동산 폭등인데요. 우리가 베이비붐때 1세대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시기,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73년생은 무슨 띠입니까? 뭐 85년생은 무슨 띠입니까? 뭐 맞추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못 맞추시죠? 근데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58년은 무슨 띠입니까? 그래 다 맞추시잖아요. 개띠라고. 그죠?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전산망에서 그 당시엔 전산망이라는 게 없었고 전부 다 수기로 썼었거든요. 수기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이게 작업하는데 너무 일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놈의 58년 이게 무슨 띠야 개띠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8년 개띠가 그렇게 유명해지는데 이 1차 부동산 폭등기는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때가 아니라 이때부터 2차 성인이 나타난다는 요때쯤. 그래서 1970년대 초반 이게 우리나라 1차 부동산 폭등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기착하는 거예요. 70년대죠. 70년대. 그렇긴데 그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성들은 어디 가서 일해요? 직장에서. 그럼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들. 그 사람들이 집을 보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분이라 불렀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골라서 집을 줘야지. 그래서 청약제도라는 게 나왔다. 청약제도는 철저하게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이 남아들면 뽑아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부족하기 때문에 골라서 주는 제도로 청약제도가 등장했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워낙 부동산이 뛰었기 때문에 거래 함부로 하지 마. 국가에서 허가해 주는 것만 해. 라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요? 서울 강남 일대. 그래서 그 플랜카드들이 보이잖아요. 플랜카드들이 보이면서 내 집도 내 마음대로 못 팔아? 뭐 이런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다고요. 근데 그 제도가 처음 나온 건 박정희 시절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 정부 오른쪽 정부가 아니라 부동산이 올라가서 힘들 때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랑 상관없이.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1차 부동산 폭등기가 지나고 2차 부동산 폭등기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 당시 결혼들을 언제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24살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27이셨습니다. 보통 남성 동지들이 26, 27이 결혼 정년기였고요. 여성 동지들이 23, 24이 결혼 정년기였던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9살 되면 지금은 사라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9수에 걸렸다. 들어보셨나요? 그죠? 지금도 합니까? 그렇군요. 우리 세대나 하는 용어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29만 돼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30 넘어서 했거든요. 제 나이에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었죠. 그 29살쯤 됐을 때 결혼에 대한 압박이 저도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29만 돼도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결혼 이때 하니까 남성 여성 평균을 떼치면 25살 정도 되는 거고요. 언제가 나오겠습니까? 1980년대 초반이 나오죠. 근데 폭등기는 초반은 아니에요.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때 결혼을 할 때 이 당시에는 이제 큰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남성 동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사귀는 여자친구를 딱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 처자가 당시엔 처자라고 많이 불렀을 테니까 이 처자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오, 참한 아가씨 될 것 같구만.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 너는 장남이니까 우리 잘 모셔야 돼. 이 집은 네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이가 큰 장남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둘째가 이제 또 결혼할 때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아가씨가 결혼할 처자입니다. 또 딱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형님처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왜? 나가 살 집이 없거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농담 삼아서 부모님 나가 이 자식아. 이건 형이랑 살아갈 거야. 장남이랑 살아. 그때 남아소서 사상이 굉장히 심했었고 특히 큰아들에 대한 선호가 많았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대를 물려준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가 나가니까 초반이 아니고 중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맞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이던 시절이 바로 전두환 시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 1980년대 민족의 아픔, 또 한 번의 민족의 아픔을 겪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리고 전국이 사실은요, 이때 민주화 열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으로 따지면 86학번이거든요. 여러분 1987년이란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죠. 그럼부터 그때 보면 최루탄들이 막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시위하시는 분은 돌 던지고 뭐 이러던 장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세대거든요. 저도 이제 진짜 코앞에 2, 3m 앞에서 최루탄이 터져서 완전히 가로 뒤집어 쓰고 그랬던 경험들도 있고, 진짜 피해서 도망 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런 민주화 열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 잠재우는 게 전두환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는 뜻입니다. 경제는 잘 돌아갔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항상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경제는 항상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경제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88 올림픽 유치하고 86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이러던 시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불안했기 때문에 이 전국 자체는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억누르는데 모든 정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비 세대들이 출가를 하고 분가를 하니까 집이 부족해서 집값은 마구 뛰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이 이론으로만 정립이 되고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것만 나오고 실제 실행은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시기 끝날 때쯤에서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 역사적 사건의 이름은 6.29 선언, 60항쟁 들어보셨나요? 예, 60항쟁이라 그래서 이전의 데모는요 거의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대학생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때 이한열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투사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최루탄 맞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박정철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물에서 그냥 최루탄 박힌 모습으로 시체가 떠오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대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에서 넥타이 부대들도 시위를 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걸 60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말하는 광화문의 여의도에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기라는 뜻이죠. 이거에 현재 전두환 정부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노태우 씨라고. 그래서 이 대선 후보자로 정제했던 노태우 씨가 안 되겠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선언을 딱 합니다. 자, 우리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 받아들이겠어? 하는 선언을 하죠. 그것을 6.29 선언이라고 합니다. 6.29 선언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 하자요. 그럼 그전에는 대통령 직선제 안 했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했었어요. 이승만 시절에도 대통령 직선제 했었고요. 박정희 시절에도 대통령 직선제를 했다가 유신헌법이 딱 나오면서 이 직선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등장을 한 게 간접선거를 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말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다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두환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직선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직접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돼버리니까 야 이제 우린 이제 이긴 거야! 이렇게 되면서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요. 진짜 대선을 치러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노태우가. 왜? 여러분 너무나도 역사 속에 잘 알고 있는 삼김시대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모든 역량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나눠 먹었다고요. 노태우 씨가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30% 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근데 김대중 씨도 김영삼 씨도 김종필 씨도 다 대선 후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표가 충청도표 따로, 호남표 따로, 영남표 따로 막 이렇게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당시에 부산은요 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좌파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마항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부산 마산 지역이 그 당시에 민주열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선두주자가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씨였다는 뜻이에요.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흔히 말하는 현재 말하는 우파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구미 이런 지역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인 고향 이 지역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0%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근데 됐어요?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야, 내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말이야. 이거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하냐면 당시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도 하고요. 경제적인 행동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를 찾아봤죠? 그게 바로 집값이 너무 뛰었다라는 거예요. 2차 부동산 폭등이 때문에. 분가를 하는데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적극적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정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안 되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적 합종연회이라 그래가지고 춘추전국제에 있었던 그런 거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씨와 흔히 말하는 합당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시키죠. 호남 정당이었던 민주당을 고립시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 정책을 500만 원 계획은 너무 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00만 원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송파구 방이동.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지역은 촌이었다고요. 서울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쪽을 영동이라고 불렀다고요.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고. 그리고 서울에 편입됐을 때 이때 구의 이름이 성동구였습니다. 왜 성동구인지 아십니까? 한양성. 성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성동구입니다. 자, 그 강남구도 성동구였다는 뜻이에요. 강남구란 구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음마아파트. 당시에 보시면 음마아파트가 이 지역에 생긴 진짜 최초의 아파트 단지. 물론 최초의 아파트는 남산 쪽에 있어요. 남산 쪽에서 최초의 아파트 단지들이 생겼습니다만 강남 일대에서 최초로 세워진 아파트 단지가 이 음마아파트거든요.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복 입고 다니는 거 보이십니까? 한복을 입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여기가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전부 다 묘지들 있잖아요. 묘지들 있고. 보이세요? 요 멀리 있는 게 음마아파트예요. 이게. 개포동에서 지금 음마아파트 보이지도 않아요. 빌딩 숲 때문에. 아파트 숲 때문에. 근데 이때는요. 보면 뻔히 보이고 저기 아파트 단지 하나만 딱 있는 거고요. 그 뒤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의 강남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올림픽공원. 뭐 진짜 아무것도 없죠. 네. 이러던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송파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태우들 정부에서 드디어 준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름으로 200만 원 공급 계획을 세웁니다. 200만 원 공급 계획은 당시엔도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할까 하던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3,500만 명인데 그 당시에 4인 가족 기준이 표준이었거든요. 200만 호라는 얘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요 80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500만 명 중에 800만 명에게 집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정책이었던 거죠. 그 지역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1기 신도시만 지은 건 아니에요. 1기 신도시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지역은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이 5개를 1기 신도시라고 그러죠. 수도권에서는요. 근데 그거 말고도 상계, 중계 하계도, 그죠? 대전에 같으면 대덕단지라든지, 대구 같으면 수성지구라든지, 부산이라 그러면 해운대 신도시, 이런 데들이 다 1기 신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0년쯤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 아파트를 널렸거든요, 전국에.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삼풍백화점 붕괴된 거 기억나시나요? 그 삼풍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아파트, 백화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단지 내 상가 비슷한 거였는데, 단지 내 상가치고는 백화점 형태로 되어 있는. 현대백화점이, 압구정인 현대백화점 본점이 현대 아파트에 부속되어 있는 상가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에 진짜 고급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백화점을 하나 넣었다고요. 현대백화점처럼. 이 삼풍백화점 단지 앞에 백화점을 하나 집어넣은 게 삼풍백화점이에요. 어디 있는 걸까요? 서초동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대역에서 북쪽 한강 쪽으로 거기 삼풍 아파트 단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치 아크로타워라고 흔히 말하는 아크로 맞아요. 그 지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살던 그 지역이 삼풍백화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여간에 이런 데들이 그때 다 지어진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1987년부터 96년까지 여기 보시면 건설 계획은 88년부터 9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이 시작된 건 87년부터거든요. 준공 기준으로요. 준공 기준으로 87년부터 96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이 지어집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폭등했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짓기 전에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토지 공개념. 지금 이거 나왔으면 좌파라서 그런다 이런 얘기 방으로 나오는 정책이 이때도 나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뭘까요? 땅값이 많이 뛰었어요. 땅값이 많이 뛰어서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적정 이유를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땅값에서 차익이 너무 많으면 나머지 국가 거야. 토해내. 이게 토지 초과 이득세입니다. 땅값이 올라서 팔아서 나 부자 됐어. 이걸 못하게 받겠다는 뜻이에요. 땅값을, 집값을 억제하는 제도예요. 토지 초과 이득세가. 택지 소유 상한제 나 부자여서 여기 10,000평 내가 살 거야. 이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밖에 못 사. 허락한 만큼만 싸. 이게 말이 되는 제도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산주의 국가냐? 이거에게 나올 만한 정책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노태우 시절에 한 겁니다. 개발 부담금제? 개발할 때 정부에서 택지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써서 하니까 일부는 니들이 내. 이게 개발 부담금제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됐고요. 이런 정책 기반하에서 200만 원 공급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죠. 그 당시 다 미분양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하락기가 이때 시작이 돼요. 실제적으로 앞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쭉 돌아가서요.
요거를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때가 2차 부동산 폭등이거든요. 이때의 그래프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노태우 정부 때 집값 많이 뛰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많이 뛰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훨씬 더 가파른 모습이잖아요. 이때가 우리나라 최대의 폭등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때 1987년부터 급격하게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간의 하락기,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기간의 하락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분당이나 일산이 이런 데 전부 다 미분양이었어요. 자, 미분양이 왜 됐을까를 생각해 볼까요? 분당 좋잖아요. 일산 괜찮잖아요. 산본 평점 괜찮거든요. 근데 왜 미분양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거기가 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할까요? 직장 근처.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집이 어디세요?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20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죠? 얼마나 힘들까? 집이 어디세요, 은지 씨는? 수원이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렇지, 1시간 30분, 40분. 근데 만약에 집이 서초동이었다. 얼마나 회피할까요? 그죠? 왕복 3시간을 걸려서 오는데, 이제 집에 가는데 15분, 20분이었다.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당시의 중심은 강남이 아니었고, 당연히 여의도, 종로 이 일대가 중심이었으니까, 광화문 일대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저 멀리 고양시에, 저 멀리 성남시에, 저 멀리 부천시에, 저 멀리 안양에 이런 신도시들이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자리 잡지 못한 친구들, 사회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이니까 큰 집이 많겠습니까? 작은 집이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제1기 신도시는요, 대부분 20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0평대 수가 적고요. 40평대 이상은 진짜 조금 있고요. 몇 개 단지 안 만들었고, 대부분의 단지는 20평대 13평부터 13평, 18평, 21평, 24평, 좀 크면 27평. 이게 주류고요. 32평, 33평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40평대는 아주 조금 있고요. 이게 당시의 신도시, 일개 신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평형을 84제곱미터, 평형으로 따지면 32, 33, 34평을 국민평형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국민평형은요 75제곱미터, 74제곱미터, 21평, 22평, 23평, 24평 정도를 국민평형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저 대륙 전체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 운전면허를 90년에 딱 써요. 90년에 딱 땄는데 살인면허를 딴 거죠. 왜냐면 당시 운전면허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쉬웠나? 이론하고 실기를 같은 날 봤어요. 오전에 이론 시험에서 합격하고 오후에 실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 학원 딱 2번 갔거든요. 2번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는 법을 가르쳐 줬었어요. 어떻게? 일종이니까 트럭을 몰거든요. 트럭을 닦고 자 클러치랑 떼세요. 뗀 다음에 그럼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러면 3초 뒤에 브레이크 밟고요. 우측으로 2바퀴 반 브레이크 떼시고요. 3초 뒤에 2바퀴 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운전하게 해서 통과시켰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행시험 볼 때요.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언덕 가서 멈춰야 되는 더 보고 멈추지 말래요. 거긴 감점 당하래요, 그냥. 그리고 감점 당하고 감점 당하고 기본 점수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근데 제가 왼쪽으로 좀 못 가요. 그래서 노선을 침범해요. 지금은 불합격이에요. 근데 옆으로 침범해도 그때는 그게 감점이었지 불합격 요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차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내에 들어왔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웃기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을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전역을 한 다음에 그
보험사에 소장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차가 필요하대요.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그래 내가 안 굴러가는 차 하나 있는데 굴러가게 해줄 테니까 그 차 네가 운전 연습하면서 써. 그러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래서 당시에 포니투라고 하는 자동차를 고쳐줄 테니까 하고서 주셨거든요. 기아에서 스틱으로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운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 직장 후배라고 하는 분한테 저한테 운전 교습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운전 교습 어디서 가서 했을까요? 큰 길가에서 하게 되면 사람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 운전 잘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신도시를 간 겁니다. 신도시를 딱 갔는데 신도시는 도로는 닦여 있고 아직까지 집들이 올라가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만 있고 옆에는 전부 다 허허벌판. 택지는 돼 있는데 도로만 있는. 여긴 사람 치일 일 없잖아요. 도로를 벗어나도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일산이고 거기가 분당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운전교습을 했다니까요. 그러던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쭉 떨어진 적 있었죠.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IMF예요. IMF 요만큼 떨어져요. 요만큼. IMF 때 집값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기억에.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때 저도 첫 집을 요때 장만했어요. IMF 직전에. 제 첫 번째 자가를 이때 딱 장만했는데 대출 끼고 장만했다가 IMF가 터지면서 대출 이자가 막 치솟고 집값은 떨어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고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실패를 했던 이때부터 경제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이 돈들을 이렇게 날리게 되는구나. 이때 제가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여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계획 인구 이렇게 해서 최초 입주 92년, 93년, 92년, 91년 뭐 요때 막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해봤자 몇 명이나 될까요? 40만, 70만, 80, 90, 100, 한 120만 정도 되겠네요. 200만 호 공급 계획이었죠. 나머지 120만은 이렇게 일기 신도시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 80만 호는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지방에. 그런 데 있었던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기가 찾아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말이 나와요. 부동산 규제 완화? 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할까요? 집값이 떨어져서예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이라든지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의 규제들이 강했었다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것 했단 말이에요. 토지 공개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억제제잖아요. 이 억제였는데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 미분양이 되고 집값이 안 올라. 오히려 떨어져. 분양가보다 낮아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규제했던 걸 다 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집이 남아도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사물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뭐래요? 임대라도 놔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임대주택 사업자제도 만들고요. 부동산 실명제도고요. 부동산 원가연동제. 자, 원가연동제가 뭐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동산이 지을 때 얼마나 들어갈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평이라고 하면 요만큼이잖아요. 한 평 요만큼. 근데 서울대 요즘에 새로 짓는데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 한대요? 평당 4천? 평당 7천? 평당 1억 얘기해요. 요즘에요. 여러분 같으면 요거 안에 1억 갖다 바를 수 있어요? 순금으로 받아도 안 될걸요? 그죠? 그럼 실제 건축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오래전 얘기와 요즘 얘기를 할게요. 한참 10여 년 전에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할 때는요,
제 친구가 시공사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시공사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평당 400만 원만 줘봐. 그러면 내가 바닥을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고, 그리고 뭐 빌트인 가구 다 집어넣고, 당시에는 뭐 삼성 LG보다 GE 이런 데 걸 더 손했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미국산 그런 것,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다 빌트인으로 다 집어넣고 이래도 400만 원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가 삼성의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죠. 레미안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요. 아시겠지만. 뭐 이편한 세상이나 뭐 이런 데보다 레미안이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수주를 할 때 레미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가격으로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선택하면 다른 회사들을 선택하고요. 뭐 브랜드 가치를 선호하게 될 때는 레미안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레미안으로 되는 데가 기본적으로 공사비를 높게 측정을 받아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레미안은 삼성건설이라는 회사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건설이라는 회사가 없고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가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의 고급 브랜드가 레미안이에요. 지금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에서 이런 그 기획을 하고 있는 친구가 후배로 있어요. 이 친구랑 바로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자기네 브랜드가 이런 겁니다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잡는다? 1,000 정도로 잡는다. 근데 분양가는 평당 1억. 죽이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럼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요 평 안에서 1,000만 원을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한 평에. 그치?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지고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솔직한 일. 1,000만 원.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연동해서 하겠다. 가격을 연동하자. 그래서 가격 자체를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였어요. 이 당시에도 경기가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올라갈 때니까 옛날 분양가에 묶여져 있지 말고 분양가 상한을 풀어주자. 그게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분양가 자유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익 볼 만큼 봐. 이제 가격 올려도 돼.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비로소 흔히 말하는 대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깡촌이었던 용인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분당에서부터 이제 용인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말이 난개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용인 지역의 난개발이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서 용인은 난개발이 됐다. 사실 용인은요, 풍수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저기 풍수지리학을 배운 건 아닌데 들은 얘기입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왕릉들이 용인 지역에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정승가들 뭐 이런 데들, 사대부 집안의 능들이 많은 지역이 용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풍수지리로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난개발이 됐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더 할게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평가들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 가장 크게 잘못했던 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 사태가 왔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제 군부의 시대를 종식시키신 분이시고, 근데 경제적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축이 금융 쪽에서 하나 나오고, 부동산 쪽에서 또 하나의 축이 나와요. 금융 쪽에서 나온 가장 큰 축이 뭐냐면 금융실명제라는 겁니다. 이 금융실명제가 세 가지 3대 조치가 있어요. 여러분,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금융실명제 3대 조치는 아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뭘까요?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3단계 조치. 제가 지금도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1단계 조치는 당연히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은 뭐냐면 음지에 있었던 그 지하에 흔히 말하는 지하에 있는 그 돈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탈세가 너무 많고 세금이 잘 거치지 않고 국가 산업을 하는데 그게 장애가 되니 영동사채업자 이놈들 박살 내야지. 그때 통장에 국민은행 통장에 김1, 김2, 김3, 김4, 김5 이런 식으로 통장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명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실명제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돈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네. 이런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난 두 번째 조치가 금융 공동 전산망제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전산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편해지신 게 국민은행 가서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내 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농협에 가서 신한은행 거 찾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다고요. 그게 안 돼서 반드시 그 은행으로 갔었고 그 은행에 가서 다른 은행을 볼 땐 수수료를 냈어요. 그죠? ATM기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은행 지점에 가서 송금을 해야 됐었다고요. 공동전산망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때부터 금융으로 공동전산망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은행에 있건 이 사람 것이 다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여기에 제대로 뭘 해야 되겠다? 세금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게 금융소득조각과세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금융실명제 3대 조치입니다. 하나예요, 사실은.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거 안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으로 거래하게 할게 제대로 전부 다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을 하나도 못 끌게 다 파악했으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여기다 과세를 제대로 할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의 토대, 현재의 투명한 금융 환경을 만든 게 김영삼 대통령. 금융주에서는 그렇고요. 부동산에서 똑같이 금융실명 대신에 부동산 실명제. 다른 사람으로 하지 못하게 해. 라는 것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 그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의 그 토대, 뭐랄까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만든 게 사실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아주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그 모든 업적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로 넘어갈게요. 김대중 정부는요, 아주 독특한 정부입니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흔히 말하는 손바닥을 뒤집는 정부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이 뭘 시사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자, IMF가 터졌어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됐다고요? 박살났다고요. 집값이 떨어졌으면 부양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부양하는 정책을 써요. 그런데 부양에 대해서 IMF를 2년 만에 극복을 해냈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자 후반기에는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부 내에서 집값을 푸는 정책과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이 같이 나온 유일한 정부가 이때예요. 결국에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현상에 대응하는 거가 핵심이라는 뜻이죠. 뭐가 국민 생활에 더 좋은 것이냐를 생각하던 시절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요, 투기 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조금 이걸 풀어주는 정책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실명제 같은 거. 그런데 그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문제는 갑자기 IMF가 찾아오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걸 이렇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다시 이게 제대로 이렇게 끌어올려줘야지 경제가 살아나야 되니까. 사실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썼던 정책이 세계의 기본 룰로 자리 잡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IMF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IMF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했던 사항,
말씀을 드리면 IMF에서 우리나라에 공고를 할 때 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금리를 높여라라고 했어요. 왜 금리를 높여라 그랬냐면 열심히 걔네들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준 거라고요. 돈을 줬는데 금리를 높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자가 높으니까 금융회사에 돈을 갚을 거야. 돈을 맡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높으니까 그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은행이 갖고 있겠지? 은행이 갖고 있으면 이 은행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이자를 줘야 되니까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할 거야. 투자를 하고 또 이익이 생기겠지? 그러면 돈이 모을 거 아니야? 이 돈을 다시 갚어 우리한테. 이게 IMF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경제의 위기가 있을 땐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전 세계의 룰이었다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경제가 나쁠 땐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돼. 돈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정책을 써도 되지만 대한민국은 돈 있는 사람이 많은 국가가 아니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야. 경제가 나빠졌으니 얼마나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겠어. 금리를 오히려 낮춰서 시중에서 은행으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은행이 그렇게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걸 갖고 돈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경제개발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 실제로는. 이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은행에다 돈을 안 맡기니까 시중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요즘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기 나쁠 때 시중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 이걸 근거해서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춰야 돼. 이거를 세계 최초로 정책에 반영한 데가 김대중 대통령. 그런데요, 이게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년 만에 IMF를 극복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흔히 말하는 요즘 맞추면 룰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요, 경기 나쁠 땐 시중에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려야 돼요. 유럽도 경기 나쁠 땐 시중에서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 시초의 성공 모델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대단한, 세계에서 최초로 정책에 반영한 그게 이 당시. 대단한 거죠. 하여간에 그래서 이 당시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중도금 지원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사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금 빌려줄게. 이것도 지금 국룰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지금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도 하기도 하고 막 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분양가 자유화, 2주택 소유자 재당첨 금지 폐지. 예, 집 여러 채 가져도 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냐면 건설 경기가 종합산업이거든요. 건설이 되게 되면 철강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죠? 콘크리트 올라가겠죠? 그리고 집이 다 지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 새 집이라고 사람들이 인테리어 할까요? 안 할까요? 새 집이라고 전자제품 새거 집어넣을까요? 말까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건설 산업이. 그래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는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상반기 때 그냥 2년 동안은 열심히 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 추가 이득세 이런 거 이전에 나왔던 노태우 시절에 있었던 정책들을 폐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 집값이 다시 안정화되고 IMF를 극복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이제 극복해서 우리도 한번 잘 그동안에 좋아졌으니까 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땐 안 되겠구나. 너무 빨리 뛰는 건 아니다. 흔히 말해 우리가 연착륙이란 말도 쓰고 경착륙이란 말도 쓰죠. 경착륙을 하게 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 적응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적응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걸 천천히 속도를 좀 조절해야지 하면서 나온 게 이쪽이에요.
그러면서 왜 뛰지? 자,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제가 아이고 지워버렸네. 1차 부동산 폭등기, 2차 부동산 폭등기를 얘기했잖아요. 1차 부동산 폭등기가 있었고 2차 부동산 폭등기 때 뭐 했다고요? 분가가 많아지면서 1970년대 초중반에 엄청나게 뛰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때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요소는 뭐였을까? 자, 먼 곳에 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시간 반 거리, 왕복 3시간 거리, 이런 데 다가 있었다고요. 근데 출퇴근해야 돼. 마이카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져요? 교통이요. 2차 부동산 폭등의 핵심은 교통이에요. 교통 여건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역세권이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무슨 역에서 도보 몇 분, 이런 말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 광고의 가장 큰 핵심은 역세권이었어요. 무슨 역에 도보 5분 딱 그랬는데 걸어가면 20분이야. 그래도 역세권이라는 말을 붙였다고요. 교통 여건이 가장 부동산에서 핵심 요소였던 시절이에요. 근데 3차 부동산 폭등기. 이때는요, 다른 요소가 작용해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객평준화. 왜 그럴까요?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던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면서 아까 60년대 모습 봤잖아요. 요때가 보시면 98년이죠? 98년? 그리고 2003년이란 말이에요. 자, 3차 부동산 폭등기가 사실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기는 한데요. 그 조짐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나타나요. 김대중 대통령 바로 다음 정부가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그러면 여기가 2차를 얘기할 때 58년 플러스 우리가 25를 해서 1970년대, 1980년대 라고 초반에 했는데 요 뒤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지우고 1차 부동산 폭등기가 58년 플러스 15에서 1970년대 중후반 됐고 58년 플러스 25에서 1980년대 초중후반 이렇게 됐고 3차 부동산 폭등기가 이제 다시 이분들의 자녀가 아빠, 나 오빠랑 한 방 쓰기 싫어. 이제 진짜 살만해졌거든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제 방을 따로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이때부터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이 나오죠. 바로 요 시기에 흔히 말하는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태우 정부 시기, 요때 들어갈 때가 3차 부동산 폭등기예요. 그러면요, 이때 성장의 근원이 뭐였냐면, 이때 부동산은 이제 당연히 교통은 계속 영향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다른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상류 사회로 가는 그 사다리가 있었어요. 상류 사회로 가는 사다리가 뭐냐면, 바로 대학 가는 거였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유명한, 동네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였는데, 당시 서울대학교를 한 40명쯤 보냈어요. 연고대까지 하면 80명 넘게 보내던. 근데 그 동네가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흔히 말하는 달동네 중에 달동네. 제가 삼성에서 대리 시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중식을 거르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동네로 뉴스에 나오는 동네. 그게 제가 사는 동네였거든요. 난곡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신림동이. 당시에 봉천동, 신림동, 이동은 달동네라고 불렀었거든요. 다른 말로 난곡을 낙골이라고도 하는 지역, 그 지역지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서울대를 40명씩이나 보내? 근데 대학 진학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 15%? 많으면 30%?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고등학교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갈 때 갈만한 애들은 집중적으로 11시까지 야간 자율 시켜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는 그러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으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당시에 사자 되는 사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말이야 지금까지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건 말이야 아빠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들, 딸 너희들도 좋은 대학 나와야지 아빠 같은 사람 되는 거야.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았더니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공부시킬 거야. 그래서 니들만큼은 한 놈이라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진짜 막노동을 해서라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성 싶은 아이는 그애만큼이라도 공부를 시켜서 보내자. 한 놈만 성공하면 집안이 일어선다. 이러던 시기라고요. 그런데 좋은 대학 이전에 뭐가 먼저겠어요? 좋은 고등학교가 먼저였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8학군의 명문학교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들, 이런 데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지도를 그려다보면 지우고 서울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 흔히 말하는 파라곤 지역이 이렇게 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여기서도 일로, 여기서도 일로, 여기서도 일로, 여기서도 일로, 여기서도 일로 전부 다 이쪽으로 모였다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왜 자꾸 이쪽으로 몰려 들어와?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정말 경기도에서도 오지, 대구에서도 오지,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와서 고등학교 다니겠다고, 파라곤에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왜 딴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면 알았어.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니들 말 들어줄게.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배우니까 이게 나눠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몰려서 해. 여기도 학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다 살아. 이렇게 지역을 나눠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학군제예요, 학군제. 그게 학군제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는 명문, 여기는 똥통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 이사가자! 이사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열풍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파라군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이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사당 사거리를 기준으로 서초 강남 지역이 그렇게 집값이 비싸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사당 사거리 길 하나 차이로 억대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못 오게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소만이라도 옮겨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위장전입.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위장전입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낙마하시는 분들도 막 생기고 그랬었죠. 이게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전부. 왜?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주소만이라도 옮겨놓으려고 했던 시기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평준화를 하고 흔히 말하는 투기 과열지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투기가 많이 지역가는 데는 제한을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교육 여건에 의해서 3차 부동산 폭등기의 핵심은요, 교육이에요. 2차 부동산 폭등의 핵심이 교통이었다면 3차 부동산 폭등의 핵심은 교육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대치라고 하는 지역이 생기게 되고,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생기게 되고, 상계에 학원가들이 생기게 되고, 평촌에 학원가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던 시기가 비로소 김대중 정부 후기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이 공부밖에 없다. 지금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공부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김대중 정부까지 얘기를 할게요. 김대중 정부까지 저희가 얘기하면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여기까지 또 보시면 부동산 폭등기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생겨났구나. 그리고 정책들이 현상이 먼저 생기고 그 현상에 의해서
대책들이 생겨났구나, 정책이라는 것이 생겨났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드디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들어갈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제 현대까지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아주 재미있는 모습 나오는데요. 특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 시절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걸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그 전체 가격 표 네. 변동 있는 거 잠깐 보여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설명하시는데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표 말씀이시죠? 요표? 네. 여기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기준이 네. 2021년 여길 100으로 잡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밖에 안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그림상으로는 간단하게 놔두세요. 실제로 그때 진짜 저희 집 반값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표에는 네. 부동산 가격 완전 폭락 이렇게 네. PPT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안 돼. 요새는 그렇게 안 되고 정식으로 보험사 접수를 하거나 아까 사고 났다고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죠. 그거 가져와야지 병원에서 진료해 주더라고. 보험사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환자하고 났을 때 나가는 거잖아. 혼자는 아니면 뭐 되게 같이 난 일반 사람과 옛날에도 보통사고 사실하고는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진단시간 되고 받았어.